커머스와 이용약관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맡게 된 법무법인 디라이트의 이나영 변호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사실 이용약관이라는 주제는 굉장히 친숙하면서도 낯선 주제일 것 같습니다. 저희가 쇼핑몰을 이용하다 보면, 그리고 어플에 가입하다 보면 아무래도 자연스럽게 이용약관에 동의를 하고 가입을 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이용약관에 동의하고 가입하면서 사실 상세하게 이용약관의 내용을 살펴보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처럼 친숙하고도 낯선 온라인 커머스와 이용약관이라는 주제로 법률 웨비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간단히 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법무법인 디라이트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나영 변호사라고 합니다. 주된 업무는 스타트업, 이커머스, ICT, 모빌리티, 기업 관련 업무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예전에는 이랜드그룹의 사내 변호사로 근무하였었습니다. 아무래도 당시에 유통 계열 회사였던 이랜드 리테일과 패션 법인이었던 이랜드 월드에서 근무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온라인 커머스 관련 업무를 많이 진행을 했었는데요. 이때 경험을 살려서 지금 저희 법무법인에서도 관련 업무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스타트업 관련해서는 예비 창업 패키지 심사위원을 한 적이 있었고,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ICT 규제 샌드박스 자문 업무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본격적인 이용약관과 관련된 말씀을 드리기에 앞서서 온라인 커머스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커머스란 주제는 사실은 친숙하면서도 그럼 대체 온라인 커머스가 뭐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온라인 커머스라고 흔히 말하기는 하지만 사실 온라인 커머스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살펴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온라인 커머스는 다른 말로는 이커머스 또는 전자상거래라고도 하는데요. 현재 법적으로 전자상거래라 함은 재화나 용역을 거래할 때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전자문서 등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는 전자거래 방식으로 상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이 굉장히 어려운데요. 물론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서 성격이 달라질 수는 있지만 결과적으로 상품이나 용역, 즉 서비스를 거래함에 있어서 오프라인이 아닌 온라인 방식으로 상행을 하는 것은 대부분 온라인 커머스에 해당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거래 주체에 따라서 B2B, B2C, C2C, C2B, O2O 등으로 이제 구분될 수가 있는데요. B2B, B2C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친숙한 용어일 거예요. 하지만 다른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낯설게 느껴지는 경우도 많을 것 같습니다. C2C의 경우에는 이제 컨슈머 투 컨슈머, 당근마켓 같은 경우를 이제 주로 말씀을 하게 되고요. 그 외에 C2B, 공동구매, 아니면 O2O 같이, O2O는 이제 에어비앤비, 배달민족처럼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로 스타트업의 경우에는 B2C 형태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오늘 주제 역시도 주로 이제 B2C라는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B2C의 경우에는 다음처럼 스마트 스토어, 오픈마켓, 소셜 커머스, 종합물, 자사물 등으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스마트 스토어는 이제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이제 대표적으로 N사가 스마트 스토어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오픈마켓의 경우에는 지마켓이나 옥션 같은 것을 흔히 의미합니다. 이외에 쿠팡, 티몬, 위메프 같은 경우를 소셜 커머스라고 말을 하고요. 신세계몰이라던가 이랜드몰처럼 오프라인 유통 플랫폼과 온라인몰이 합쳐진 형태를 종합몰이라고 말합니다. 자사몰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본인들의 브랜드 상품을 파는 그런 몰들을 저희가 자사몰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현재는 사실 이렇게 뚜렷하게 구분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소셜 커머스에서 종합몰의 역할을 수행하기도 하고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커머스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커머스에서 주로 문제가 되는 것이 사업자가 하는 역할이 직접 판매하는 통신판매업자인지 아니면 판매를 중개하는 통신판매 중개업자인지가 문제가 됩니다. 통신판매업자와 통신판매 중개자는 그 성격 및 구체적인 권리, 의무, 책임이라는 측면에서 상호 구분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신고 의무에서도 좀 차이가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상거래법 규정에 따라서 좀 달라지겠는데요. 우선 간략하게 사업자분께서 내가 통신판매자일까, 통신판매 중개자일까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는 통신판매업자는 일반적으로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한 제품에 대한 책임을 부담을 하게 됩니다. 때문에 반면에 통신판매 중개자의 경우에는 어디까지나 중개자이기 때문에 판매한 상품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럼 나는 통신판매 중개자니까 내가 운영하는 온라인 커머스에서 뭐가 팔려도 신경 안 쓸 거야 라고 할 수 있느냐? 그거는 당연히 아닌데요. 관련 내용이 약관에 반영되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나는 통신판매 중개자이고 때문에 물품을 판매함에 있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돼요. 이외에도 통신판매 중개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전자상거래법상 여러 가지 요건을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때문에 이용약관을 작성하시면서 내가 하고자 하는 온라인 커머스의 형태가 통신판매자인지 통신판매 중개자인지를 파악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선 금일 발표 자료에서는 통신판매업자와 통신판매 중개자의 예시를 드러놨어요. 하지만 사실 지금 온라인 커머스의 경우에는 두 가지 형태를 모두 하는 경우가 많아요. 즉 통신판매자이지만 통신판매 중개업도 같이 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와 같은 경우에는 약관에 어떻게 규정하냐에 따라서 그리고 상품 판매에 대해서 어떤 형식으로 상품을 판매하냐에 따라서 권리 의무나 책임 범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역시 사전에 사업을 구성함에 있어서 어떻게 세팅하실지를 명확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따라서 현재 우리 회사의 이용약관이 실질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살펴보실 때 어떤 형태로 사업을 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사실 제가 이제 자문 업무를 진행을 하다 보면 시작은 통신판매 중개자로 하셨는데 지금은 통신판매업자 업무를 하고 싶어서 이제 아니면은 약관에 반영 없이 우선 난 통신판매업자로 이미 하고 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렇게 사후적으로 검토를 하게 되는 경우엔 아무래도 사업자분께서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사전에 사업 세팅 단계에서부터 지금 약관에 적절하게 내용이 반영되어 있는지 살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온라인 커머스 사업자의 표시 의무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쇼핑몰 홈페이지에 가면 제일 메인에 상호나 대표자 그리고 성명, 주소 등이 적혀 있는 것을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대체 왜 이런 내용이 적혀 있는지 궁금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는 관련법에 따라서 사업자가 표시해야 되는 상황이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처음 온라인 커머스 사업을 시작하실 때에는 지금 제가 이제 발표드리는 것처럼 상호 및 대표자 성명, 영업소가 있는 곳의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사업자 등록번호, 사이버몰의 이용 약관, 호스팅 서비스의 제공자 상호와 같은 부분들을 홈페이지에 적절히 반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기 때문에 소비자가 클레임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사업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가 있는데요. 때문에 처음에 홈페이지를 구축하실 때부터 이러한 부분들을 고려하고 구축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실 온라인 커머스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제공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연락처라던가 주소 등의 개인정보가 자연스럽게 사업자에게 제공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비록 이용약관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부분은 아니지만 개인정보 보호 관련된 분쟁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간략하게나마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내용도 언급드리려고 해요. 통상 이용약관과 개인정보 처리 방침은 실무적으로 한 세트로 이제 저희가 검토를 하게 되는 경우 혹은 검토 또는 작성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업자는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정해서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돼요. 이와 관련해서는 사업자가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지 혹은 본인이 처리해야 할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타인에게 전문기관에게 위탁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회사의 개인정보 파괴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해서 우리 회사의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는 누구인지 역시도 함께 살펴보시는 걸 좋은데요. 검토를 하다 보면은 어떠한 경우가 발생하냐면 다른 회사의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그대로 가져오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그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되느냐? 그 다른 회사의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의 성명, 연락처가 포함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 우리 회사에서는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는다. 우리 회사에서는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하지 않는다. 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는 관련한 내용이 적혀 있는 경우가 있어요.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없도록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작성을 하심에 있어서 실제 우리 회사의 운영에 맞게 개인정보 처리 방침이 작성되고 있는지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본격적으로 이번 주제인 이용약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이용약관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 좋을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아무래도 이용약관과 관련된 부분은 관련된 법령도 많고 회사별로 적용되는 법령이 다른 부분들도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디까지 검토를 해야지 사업자분들께서 이 법률 웨비나를 시청해 주시는 분들께 실효적으로 도움이 될지 많이 고민을 했었습니다. 조항 하나하나와 관련된 분쟁으로도 깊게 살펴볼 수가 있어서 이 조항 하나하나와 관련된 분쟁 사례들을 소개해 드릴까도 고민을 해봤었는데요. 이번에 이 웨비나에 함께 하시는 참여자분들 대부분이 이제 사업을 시작하는 스타트업 멤버들인 것으로 알고 있어 가장 시급하고 사업을 진행하심에 있어서 가장 첫 단추라고 할 수 있는 이용약관을 그럼 대체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가 라는 주제를 바탕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웨비나에서는 이용약관의 의미와 이용약관을 작성하시기 전에 사업자분께서 체크하시면 좋은 사항들을 간단히 살펴보고자 해요.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 내용을 살펴보면서 각 조항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표준약관의 각 조항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살펴보면서 동시에 그럼 이 약관의 내용을 우리 회사는 어떻게 반영을 해야 될지라는 이런 수정 가이드라는 측면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용약관이라는 게 대체 무엇일까요? 사실 이용약관을 저희가 자주 접함에도 불구하고 그 이용약관의 성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명확히 답할 수 있는 분은 적을 것 같아요. 약관이라 함은 법상으로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에 상관없이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여러 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쇼핑몰 이용자들과 사업자가 개별적인 계약을 체결하고자 한다면 아무래도 굉장히 번거롭지 않겠습니까? 때문에 이용약관이라는 형태로 이런 개별적인 계약을 대신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결국 개별적인 계약을 대신해서 동일한 형식으로 미리 만든 것이 약관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쉬울 것 같아요. 이와 같은 이용약관은 결국 당사자와의 개별 계약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분쟁이 있는 경우 그 분쟁 해결의 기준이 되게 됩니다. 회사별로는 서비스별로 별도로 계약 내용을 정하고 동의를 받아서 서비스 이용 약관을 정하기도 해요. 이와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회원별로 유료 회원을 나눈다던가 아니면 회원별로 이용하는 서비스가 다른 경우에 굳이 다른 회원에게까지 그 서비스와 관련된 이용 약관을 적용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별도의 이용 약관으로 분리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 부분 역시도 사업자분들께서 우리 회사의 경우에는 기존 이용약관과 별도로 서비스와 관련된 별도의 권리 의무를 규정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그를 반영하여서 서비스별 별도 이용약관을 작성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관련법으로는 제가 앞서서 계속 말씀드렸던 전자상거래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외에도 위치정보법, 약관법, 정보통신망법, 소비자기본법 등이 적용되게 됩니다. 때문에 약관을 작성하실 때에는 관련 법령이 준수되고 있는지 살펴보시는 것이 좋은데요. 예를 들어서 위치 기반 서비스를 운영하고 계시는 위치정보 사업자 또는 위치 기반 서비스 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치정보법에 따라서 위치정보 수집, 이용, 제공에 관한 이용약관을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때문에 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무엇인지 파악하여 어떤 약관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온라인 커머스 이용 약관을 작성하시면서 어떤 부분을 체크하셔야 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설명했던 부분과 많이 겹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한 번 더 리마인드하는 차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우선 본인이 하는 그런 사업의 형태가 통신 판매업자에 해당하는지 통신 판매 중개자에 해당하는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판매하는 상품의 성격, 그 실무 상품인지 저희가 흔히 말하는 용역,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음악이나 영화 같은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인지 확인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결제 방법, 카드, 무통장 입금, 인앱 결제, 휴대폰 결제 등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도 특히 인앱 결제 같은 경우에는 스토어 약관에 따라서 그 환불 기준 등이 좀 다르게 적용됩니다. 때문에 우리 회사에서 하고자 하는 온라인 커머스가 어떠한 결제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체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대금의 형태라고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요. 확 와닿지 않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이제 흔히 말하는 구독형 상품, 정기적으로 결제되는 상품인지 아니면 한번 결제하고 끝나는 상품인지 역시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회원관리 형태, 그 회사별로 등급을 운영하시기도 하고 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하시기도 하고 혹은 유료 회원 서비스를 별도로 두시기도 하는데요. 이런 회원관리 형태에 대해서도 고려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른 회사의 약관을 그대로 가져오는 경우에는 그 회사에서만 사용되는 등급, 마일리지 관련된 내용들이 약관에 포함되기도 돼요. 그래서 이와 같은 경우에는 흔히 있는 일은 아니지만 그 약관을 꼼꼼히 보신 소비자분께서 너희 약관에는 이러한 내용이 있는데 왜 너희 이거대로 하지 않아? 라고 문제를 제기하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때문에 약관을 작성하시는 데 있어서는 벤치마킹한 다른 약관이 있다면 그 약관의 내용과 우리 회사의 약관의 내용이 어떤 부분에서 차이가 있어야 되는지 살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사업자분들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전자상거래 표준 약관을 발령, 시행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 표준 약관을 사용해서 약관을 작성하시는 것을 고려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표준 약관을 사용하는 경우에만 이 표준 약관 표지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표준 약관을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만 이러한 공정거래위원회 전자상거래 표준 약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표준 약관이다 보니까 적절하게 사업자의 서비스 내용이 반영되지 않는 측면이 있습니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 표준 약관의 경우에는 2015년경에 시행되다 보니까 최근에 다양한 온라인 커머스 형태를 반영하고 있지는 못한데요. 사업자분께서는 아까 어느 정도 선까지 내가 수정해도 될까라는 고민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때문에 다음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자상거래 표준약관 각 조항을 살펴보면서 관련한 중요 포인트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제2조 정의규정입니다. 정의조항은 약관, 이런 이용약관뿐만 아니라 사실 모든 계약의 기본이에요. 때문에 이런 약관뿐만 아니라 회사에서 계약 관련 업무를 진행하시는 분들은 왜 계약마다 정의규정이 항상 앞에 있을까 궁금하셨을 것 같아요. 이러한 거는 아무래도 단어별로 어떻게 다의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때문에 이 단어는 이 약관에서 혹은 이 계약에서 이러한 의미로 쓰이는 용어예요 라고 설명해 주는 것이 정의규정입니다. 보통 이용약관의 경우에는 이용자가 무엇인지, 회원이 무엇인지, 비회원이 무엇인지 정의를 하는 경우가 많고요. 이외에 약관에서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용어들 같은 경우에는 그 뒤의 내용, 뒤의 조항에서 일일이 반복하여 설명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앞에 정의 규정에서 이 단어는 어떤 의미다 라고 정의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주로 서비스에서, 특정 서비스에서 사용되는 용어라던가 아니면 몰이란 무엇인가, 앱이란 무엇인가, 웹사이트란 무엇인가 라는 식으로 정의를 하게 돼요.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거는 우리 회사의 서비스에서 어떠한 정의가 필요할지, 예를 들어서 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하신다 한다면 우리 회사 고유의 마일리지 제도명이 있을 거예요. 모 회사 같은 경우에는 스마일 캐시라는 명칭을 사용하기도 하고요. 이러한 우리 회사에서만 사용되는 고유의 마일리지 서비스, 마일리지 정책에 대해서도 정의 규정에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그 타사의 이용약관을 가져오는 경우가 많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타사의 이용약관을 그대로 갖고 왔을 때 주로 문제가 되는 조항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제2조 정의규정입니다. 가끔 다른 회사 이름이 그대로 적혀 있는 경우들도 있어서 다른 회사의 이용약관을 반영을 해서 회사의 약관을 만드시는 경우에는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제3조 약관 등의 명시와 설명 및 개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조항 같은 경우에는 약관법의 내용을 반영한 규정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많이 물어보시는 게 약관 개정과 관련해서 이제 지금 이 규정에서도 이 약관에서 볼 수 있듯이 그 개정하시는 경우에 적용일자 및 개정 사유를 명시해야 되고, 관련해서 뭐 중요한 사항의 중요하지 않은 사항의 경우에는 7일 이전까지 공지하도록 하고, 중요한 사항이나 불리하게 약관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전에 사전 유예 기간을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사업자분들께서는 실무적으로 놓치는 경우들이 생겨요. 그래서 이 기간을 좀 더 길게 가져갈 수 없느냐라고 여쭤보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아쉽게도 해당 내용 같은 경우에는 전자상거래 소비자 보호 지침에 따른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가급적 변경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지금 이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작성된 측면이 이제 있는데요. 대표적인 예가 이 제3조 제5항 본 약관은 뭐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동의 안 하면 이전 약관이 적용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실무적으로는 보통 이 내용을 수정을 해요. 왜냐하면 약관에 개정 약관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 고객에 대해서, 이용자에 대해서 바로 예전 약관을 적용하게 된다면 회사 입장에서는 개정 전 약관이 적용되는 회원, 개정 후에 약관이 적용되는 회원 두 부류의 이용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실무적으로 관리가 어렵게 됩니다. 때문에 통상적으로는 약관 변경 적용일까지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다면 이 약관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외에 운영 정책을 위임할 사항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아요. 아무래도 약관 자체를 개정하시게 되는 경우에는 그 통지 의무가 있고 관련한 절차를 준수하셔야 되는데요. 이제 그러지 않고 약관에서 구체적으로 일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 정책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해 주신 다음에 이러한 것들을 잦은 운영 정책 개정으로, 그래서 약관에 포함할 만한 내용이 아니라면 운영 정책으로 정해서 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정책 변경이라는 절차를 통해서 변경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기가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있어요. 운영정책의 성격에 따라서는 사실 약관에 준해서 뭐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되는 경우에 30일 전에 공지가 필요하다라고 판단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은 사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바로 제가 단언해서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일반적으로 판단하였을 때 뭐 마일리지 정책이라던가 뭐 등급 규정 같은 것들은 운영 정책으로 위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4조 서비스의 제공과 변경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는 온라인 커머스의 업무 범위 및 책임 범위에 관한 내용인데요. 구체적으로 온라인 커머스 제 사업자분께서 어떤 업무를 수행하실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와 같은 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과 관련된 조항의 경우에는 구청의 서비스의 내용이 들어가는 경우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일반적 쇼핑몰에 관한 사례는 아니지만 카쉐어링 사업자의 경우에는 자동차 중개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에 부대하는 주차 서비스를 제공한다. 스트리밍 서비스의 경우에는 실시간 방송 송출 플랫폼을 제공한다, 아니면 라이브 채팅 기능 등을 제공한다. 이러한 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들이 포함되기도 합니다. 지금 이 약관의 규정에서도 볼 수 있듯이 기타 몰이 정하는 업무라는 제4조 1항 3호의 규정이 제3호의 내용이 있는데요. 이처럼 보통은 제일 마지막 항 혹은 제일 마지막 호 정도에 포괄적으로 그 온라인 커머스 사업자가 수행하셔야 될 업무를 정해놓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하지 않는다면 새로운 서비스가 추가될 때마다 혹은 새로운 사업이 추가될 때마다 약관을 개정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서비스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 이용자와 분쟁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분쟁을 줄이기 위한 관련 근거를 추가한다라는 관점에서 제4조 3항의 규정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의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통지한다라는 내용이 통상적으로 포함되게 됩니다. 다음은 서비스의 중단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아무래도 사업을 진행을 하시다 보면 서비스를 어쩔 수 없이 중단해야 되는 상황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와 같이 서비스가 중단되다 보면은 당연히 소비자와 많은 분쟁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 운영하시는 사업자 입장에서 방어하기 가장 좋은 방법은 구체적으로 이용약관의 사전에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는 사유들을 명시하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에는 뭐 컴퓨터 등 정보통신 설비 보수 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를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외에 최근에는 코로나 등을 고려해서 전염병 등을 추가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서비스가 양도되거나 분할되는 경우에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라는 내용을 추가하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분쟁에 대비해서 보상 기준을 두시는 경우들도 있어요. 이러한 경우에는 소비자가 서비스 중단으로 인해서 손해를 입었다라고 주장하시는 경우에 회사 입장에서 그에 대한 보상, 근거로 사용할 수 있는 조항이기 때문에 이 역시도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제6조는 회원 가입에 대한 사항입니다. 이런 회원가입 방식은 사실 회사마다 상당히 달라요. 그래서 표준약관이나 타사 사례를 그대로 넣는 것보다는 실제에 맞게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도 명시되어 있는 것처럼 회원가입을 거부할 수 있는 기준들을 이 이용약관에 넣어두는 것이 필요해요. 사실 회원분에 따라서는 이 가입을 받아주는 것이 회사 입장에서 큰 리스크가 되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서 카쉐어링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통상 연령이나 그 카쉐어링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을 추가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업자별로는 만 14세 미만 회원에 대해서는 가입 불가하다라는 내용을 포함하기도 하고요. 이런 경우에는 관련한 내용이 이용약관에 명시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4세 미만이자 하는 이용계약 체결, 즉 회원가입이 불가능하다라던가, 아니면 우리 회사는 14세 미만도 회원으로 받아들이고 싶어요 라고 한다면 14세 미만인 자와의 이용계약 체결 시에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 등 그런 관련된 절차가 이러이러한 것이 필요합니다 라는 내용을 이용약관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외에도 뭐 회원 승낙을 유보할 수 있는 기준, 즉 회사 입장에서 이 회원이 우리 회사에 회원 가입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을 갖추고 있는 사람인지 적절한 사람인지 판단할 수 있는 그 승낙 유보 기준을 마련해 두는 경우들도 있고요. 이외에 보상 기준 등을 명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7조는 회원 탈퇴 및 자격 상실에 대한 내용입니다. 회원 탈퇴와 관련해서 탈퇴 방법 및 탈퇴 처리 기간 등도 약관에 명시하면 업무 처리 기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규정들은 이제 회사가 회원과의 관계에서 그 이용 계약, 이용 약관에 명시한다라는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가 있지만, 한편으로는 실무적으로 계속적으로 담당자가 바뀌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경우에 후속 담당자가 혹은 뭐 인수인계에 좀 어려움을 겪은 후속 담당자가 이용 약관을 보는 것만으로도 기존의 회사가 이렇게 업무를 처리해 왔구나 라는 이런 업무 처리 기준을 알 수 있도록 명시해 두면 굉장히 실무적으로 용이한데요. 지금 제7조 이 규정에 적용이 될 수 있던 규정이 되어 있는 것처럼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탈퇴 처리해야 되는 경우를 기재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나와 있는 거는 가입 신청 시 허위 내용을 등록한 경우, 그리고 몰을 이용해서 구입한 재화 등의 세금, 기타 몰 이용에 관련해서 회원이 부담하는 채무를 기일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 다른 사람의 몰 이용을 방해하거나 그 정보를 도용하는 등 전자상거 질서를 위협하는 경우라는 일반적인 내용이 규정되어 있는데요. 이 외에도 신규 가입 혜택을 노리고 잦은 탈퇴 및 재가입을 진행하는 경우, 이전에 정책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숨기고 가입하는 경우들이 주로 문제가 됩니다. 이와 같은 부분은 이제 회사에서 운영하시기 전에 예상되는 리스크를 고려해서도 규정할 필요가 있고요. 타사의 경우에 주로 문제가 된 사례들을 반영을 해서 규정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제8조 회원에 대한 통지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아무래도 통지 방식이 무엇인가가 중요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의 경우에는 FC 서비스가 FC 알림이 개발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약관에는 FC로만 통지한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들도 있어요. 반대로 카카오톡 알림이 없는 회사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회사는 카카오톡 알림으로 관련 통지를 진행한다라고 하고 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소비자 입장에서는 너희 우리한테 고지한 내용으로
통지 안 했잖아. 나 너희 통지를 받지 못했어. 라고 주장하실 수 있는, 즉 분쟁을 제기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요. 때문에 우리 회사의 통지 방식이 무엇이 있는지, 시스템이 개발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통지와 관련해서는 개별 통지가 필요한 사항과 혹은 개별 통지가 필요 없는 사항들이 있는데요. 개별 통지가 필요한 사항은 불리하거나 중요한 약관의 개정, 영은 양도로 인한 개인정보 이전 등입니다. 때문에 이러한 통지를 함에 있어서 우리가 회사 공지만으로도 가름할 수 있는지 아니면 개별적으로 통지해야 되는 사항인지에 대해서 실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이러한 것을 실무적으로 확인하기 좀 어려울 수 있다, 어려움을 느낀다라고 하신다면 이용약관을 적을 당시부터 구체적으로 개별 통지가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서 살펴보시고 약관에 반영을 하시면 좀 더 실무적으로 용이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잠시 물 좀 마시고 진행하겠습니다. 제9조의 내용은 구매 신청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결국 이용자가 어떻게 구매하는지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온라인 커머스를 기준으로 작성된 표준약관이다 보니까 일반적인 상품 구매를 기준으로 작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혹시 지금 법률 웨비나를 신청하고 계신 분들 중에서 우리는 사실은 온라인 커머스가 아닌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 표준약관 외에도 다양한 사업 관련 표준약관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서비스에 맞는 표준약관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해당 표준약관을 기준으로 어떻게 구매와 관련된 내용들이 규정되어 있는지 살펴보시면 참고하시기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이 제9조에서도 알 수 있듯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별도 동의를 받아야 돼요. 이러한 부분은 이용약관에 포함되어 있더라도 별도의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 반영이 되어야 하고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도 별도로 받아야 하므로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정보 위탁에 관한 사항 역시도 이용약관에 포함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별도의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 함께 포함되어야 됩니다. 이 구매 신청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에 관련해서 중요한 부분은 실제 구매 절차, 거래 방법이 약관에 반영되어야 하기 때문에 결제 방법에 따라 환불 기간 등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어떤 식으로 결제할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고려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제10조는 계약의 성립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흔히 하는 계약의 성립이라고 한다면은 어떻게 구매 계약이 체결되는지, 즉 이용자가 어떻게 상품을 구매를 하고 이러한 구매 신청을 하고 구매 신청에 대해서 사업자가 어떻게 승낙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인데요. 중요하게 보실 것은 거래 불가 사유입니다. 즉 내가 회사 사업자 입장에서 일방적으로 거래를 취소하더라도 이용자가 클레임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제10조에서는 관련해서 신청 내용의 허위, 기재 누락, 오기가 있는 경우, 미성년자가 담배, 주류 등 청소년 보호법에 금지하는 제화 및 용역을 구매하는 경우, 그 외에 구매 신청을 승낙하는 것이 물 기술상 현저히 지장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등을 예시로 들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는 이러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면서 이용자의 구매 신청에 대한 확인 및 판매 가능 여부, 구매 신청 정정 취소 등에 관한 정보 등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이외에도 전자상거래법 및 관련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 지침에 따라서 처약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야 되는데요. 이와 같은 내용은 이용 약관에 반영하지 않더라도 실제 그 이용자가 구매 신청을 하고 상호간의 구매 계약이 성립함에 있어서 이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지 살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은 제11조 지급 방법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우선 제가 소개하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에서는 다양한 지급 방법을 기재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실제에 따라서 달리 기재할 수가 있습니다. 온라인 커머스의 경우에는 사실 인앱 결제가 많지는 않아요. 하지만 인앱 결제의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토어 정책에 따라서 결제 및 환불이 진행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별도로 인앱 결제와 관련된 환불은 관련 스토어 이용 약관에 따른다라는 정도의 말을 명시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 제12조 수신 확인 통지 및 구매 신청 변경 및 취소에 관한 내용입니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라서 상품 구매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상대방에게 서면을 교부해야 되는데요. 사실 이렇게 안내함으로써 소비자에게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와 같은 이용약관을 만들 때 법령상 사업자가 이행해야 되는 사항들이 약관에 반영되어 있는지도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지금 발표를 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통지 판매업자는 상품 구매 계약 체결 시 상품의 명칭, 종류 및 내용, 상품의 정보, 상품의 가격과 같은 사항이 기재된 서면을 상품을 공급할 때까지 교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카드 결제 등 전자적 대금 지급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재화 등의 내용 및 종류, 재화 등의 가격, 용역의 제공기간 등을 명확히 고지하고 이에 대하여 소비자가 확인하고 동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전자결제업자 등이 마련한 전자등 결제창을 소비자에게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제13조 재화 등의 공급 및 제14조 환급과 관련된 규정입니다. 아무래도 본 규정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 입장에서 좀 규제다라고도 느껴질 수 있는 약관의 내용인 것 같아요. 이용자가 청약을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재화 등을 배송할 수 있도록 주문 제작, 포장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되고, 또 몰이 이미 재화 등의 대금을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경우에는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조치를 취한다 라는 등으로 일정하게 사업자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규정 같은 경우에는 전자상거래법 제15조의 내용을 반영한 내용이기 때문에 임의로 수정하시기보다는 내가 수정하고자 할 때 내가 판매하고 있는 상품 혹은 우리의 서비스가 이 전자상거래법상 제15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는 규정에 적용되지 않을 수 있는가, 규정의 예외에 해당할 수 있는가를 살펴보시고 수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문 제작 상품의 경우에는 7일 이내에 배송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경우에는 약관의 반영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제15조는 청약 철회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 청약 철회와 관련된 내용은 소비자와 굉장히 많이 분쟁이 발생하는 부분인데요. 사실 사업자가 일반적으로 반품 교환을 거부할 수 있는가라고 했을 때 전자상거래법에서는 엄격히 그 반품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달리 정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전자상거래법에서는 상품 특성에 따라서 예외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내가 판매하는 상품이 해당 규정에 따라서 예외 규정에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고 약관의 수정을 고려하는 것이 좋아요. 예를 들어서 용역 디지털 콘텐츠의 경우에는 제공이 개시되었을 경우에는 철회할 수 없도록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 경우에도 가분적 용역, 가분적 디지털 콘텐츠의 경우에는 제공이 개시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즉 철회를 그 사업자가 일반적으로 반품 철회를 거부할 수는 없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결국 상품별로 케이스별로 사업자가 이런 이용자의 철회를 거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규정은 청약 제16조 청약 철회 등의 효과의 경우에는 청약 철회, 즉 흔히 말하는 계약 취소, 구매 취소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즉 소비자가 청약을 철회한 후의 효과, 소비자가 청약을 철회하였다면 회사는 어떠한 의무를 이행하는지에 대한 내용인데요. 지금 표준약관 제16조의 경우에는 전자상거래법 제18조의 내용이 제18조의 내용을 반영하여 작성하고 있습니다. 판매하는 상품이 재화인지, 일반적으로 실물 상품인지, 아니면 용역인지, 즉 서비스인지에 따라서 반환 관련 사항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직접 운영하고 계신 사업자별로 달리 정하는 것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제17조는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 내용 같은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상 필요한 내용들을 반영한 조항인데요. 검토하다 보면 주로 많이 발생하는 문제점이 이용약관 작성하실 때는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혹은 다른 회사의
다른 회사의 이용약관을 가져와서 사용하시고, 또 개인정보 처리 방침은 어딘가 또 다른 회사의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갖고 와서 사용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이러면 이용약관에 써져 있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규정과 실제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 적혀 있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된 규정이 또 상이한 경우가 발생하게 되거든요. 때문에 이용약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규정을 작성하실 때에는 이 내용이 개인정보 처리 방침과 일치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내용은 사실 이용약관을 설명하면서 상세하게 말씀드리기 시간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하지만 이제 간략하게 짚고 넘어간다라는 측면에서 제17조 개인정보 보호 관련 규정은 한번 쫙 읽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7조 제1항의 경우에는 사업자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자는 회원가입 시 구매계약 이행에 필요한 정보를 미리 수집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는 결국에는 어떤 의미냐? 구매계약을 이행하려다 보면은 아무래도 회원의 주소라던가 회원의 연락처를 수집해야 되는데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회원 가입할 때 받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사업자별로 필요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시고 달리 규정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관련 법령상 의무 이행을 위하여 구매계약 이전에 본인 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최소한의 특정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예외 규정이고요. 제3항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하는 때에는 다행히 이용자에게 그 목적을 고지하고 동의를 받습니다. 때문에 통상적으로 온라인 커머스에 가입을 하실 때에는 이용약관에 동의하시고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에 별도로 동의하시게 되는데요. 이 역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서 필요한 절차이고 해당 내용을 이용약관에 반영하고 있다라는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4항 사업자는 수집된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으며 새로운 이용 목적이 발생한 경우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용 제공 단계에서 당해 이용자에게 그 목적을 고지하고 동의를 받습니다. 다만 관련 법령에 달리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관련 규정의 경우에는 이와 같이 관련 법령에 달리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달리한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 이유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규정은 개인정보보호법뿐만 아니라 관련해서 다양한 법령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인데요.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법령을 명시하기보다는 보다 포괄적으로 다른 법령에서 달리 정하면 사업자는 이렇게 할 수 있다 정도의 근거 규정만 넣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제5항, 제2항과 제3항에 의해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관리 책임자의 신원, 정보의 수집 목적 및 이용 목적, 제3자에 대한 정보 제공 관련 사항 등 정보통신망법 제2조 제2항이 규정한 사항을 미리 명시하거나 고지해야 하며 이용자는 언제든지 이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제5항 이용자는 언제든지 사업자가 가지고 있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해 열람 및 오류 정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에 대해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집니다. 이용자가 오류의 정정을 요구한 경우에는 사업자는 그 오류를 정정할 때까지 당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이 사업자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자를 최소한으로 제한하여야 하고 신용카드, 은행 계좌 등을 포함한 이용자의 개인정보의 분실, 도난, 유출, 동의 없는 제3자 제공, 변조 등으로 인한 이용자의 손해에 대해서는 모든 책임을 지게 됩니다. 사업자 또는 그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제3자는 개인정보의 수집 목적 또는 제공받은 목적을 달성할 때에 당의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요 제8항의 규정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개인정보 처리 방침 등에서 달리 정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개인정보 처리 방침이나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를 받으시면서 각 케이스별로 해당 개인정보는 언제까지 보관한다. 회원 탈퇴 후 5일까지 보관한다.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분쟁 해결될 때까지 보관한다. 구매 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 계약과 관련된 모든 절차가 이행되고 나서 얼마까지 보관한다 등으로 달리 규정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개인정보 보호 처리 방침이나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에서 별도로 다룰 부분이라 지금은 언급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제9항
사업자는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에 관한 동의란을 미리 선택한 것으로 설정해두지 않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에 관한 이용자의 동의 거절 시 제한되는 서비스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필수 수집 항목이 아닌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에 관한 이용자의 동의 거절 등을 이유로 회원 가입 등 서비스 제공을 제한하거나 거절하지 않습니다. 이 내용 역시도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내용인데요. 다시 말해서 당사자가, 이용자가 직접 내용을 보고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대해서 동의할 수 있도록 하지 않고 무조건 사업자가 동의 절차에 동의란에 미리 선택하도록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미리 체크해 놓으면 안 된다라는 취지의 내용이고요. 이외에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항목 외에 선택 항목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유로 서비스 가입을 거부할 수 없다라는 취지의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대표 마케팅 수집 이용 동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입을 못하게 하는 것이 대표적인 예인데요.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마케팅 수집 이용 동의가 필수인 경우가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마케팅 수집 이용 동의의 경우 선택적인 동의 사항이기 때문에 이 선택 동의 사항에 동의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서비스 가입을 거절할 수는 없습니다. 거절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은 제18조 모래 의무 및 제19조 회원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에 대한 의무입니다. 본 조항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할 수도 있는 규정인 것 같아요. 사업자의 의무사항과 사업자의 제한이 필요한 상황에 대해서 명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기본적으로 사업자는 법령이나 이 약관이 금지하는 내용을 금지하고 있는 사항들을 행위는 하지 않는다. 이용자가 이 서비스를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 그리고 관련 법령상 배상할 책임 등을 진다라는 내용이 간략히 포함이 되어 있고요. 제19조 회원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에 대한 의무와 관련해서는 원칙적으로 아이디와 비밀번호에 관한 관리 책임은 회원에게 있다. 회원은 해당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제3자가 이용하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취지의 내용이 제19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외에도 사업자의 책임 제한이 필요한 사항으로는 소비자가 게시한 소비자의 게시글, 통신판매 중개자인 경우에는 본인이 아닌 통신판매 중개 의뢰자, 그러니까 직접 상품을 판매한 자가 제공한 정보, 그리고 마일리지가 있는데 그 마일리지 유효기간을 사업자가 고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그 유효기간 내에 마일리지를 사용하지 않아서 마일리지가 소멸하는 경우 해당 마일리지 소멸에 대해서는 이용자가 책임을 진다라는 취지의 내용 등 사업자의 책임 제한이 필요한 사항들은 적절히 이용약관에 반영해 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제20조 이용자의 의무사항입니다. 지금 표준약관에서는 간략하게 이용자는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제1항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 내용의 등록, 제2항 타인 정보 도용, 제3항 몰에 게시한 정보의 변경, 제3항 몰이 정한 정보 이외의 정보 등의 송신 또는 게시, 제5항 몰 기타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 제6항 몰 기타 제3자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7항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 화상, 음성, 기타, 공소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몰에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표준약관의 규정사항은 가장 대표적인 예시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외에도 사실 서비스별로 이용자가 해서는 안 될 사항 혹은 이용자가 반드시 이행해야 될 사항을 달리 정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용자의 의무와 관련된 사항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어떠한 문제가 발생을 하였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용자가 이 이용약관에 따라서 해서는 안 되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해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회사 입장에서 항변할 수 있는 조항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용자 의무사항을 기재할 때는 상품의 특성에 따라서 어느 정도 반영할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카쉐어링이라면 운전 관련 준수사항이나 사고시 대처를 반영할 필요가 있고요. 방송 콘텐츠와 관련된 사항이라면 저작권 관련 준수사항, 시청 제한과 관련된 사항 등을 예시로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 주로 온라인 커머스와 관련해서 문제가 되는 것은 통신 판매 중개사를 통해서
통신판매 중개 의뢰자, 즉 판매자랑 직접 연락해서 거래하는 경우를 이제 경계하는 경우가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약관에서 관련 내용을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타사의 이와 같이 이용자 의무사항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이용약관을 한번 기재하고 끝날 부분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타사의 분쟁 사례들을 확인하여서 업데이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제21조 연결문과 피연결문 간의 관계에 대한 내용인데요. 사실 이 조항 같은 경우에는 실제 이용약관에서는 삭제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표준약관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구태여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것은 이 말이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어요. 상위물과 하위물이 대체 무엇일까? 연결물과 피연결물이 대체 무엇일까라는 의문이 들 수가 있는데요. 결국에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홈페이지 내에 보시면은 이제 뭐 다른 홈페이지로 연결되도록 링크를 걸어 놓으신 경우가 있잖아요. 뭐 제휴업체나 광고업체 링크들을 걸어 놓으신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링크된 제3의 웹사이트, 즉 해당 웹사이트와 관계없는 웹사이트에 표시된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사업자는 책임이 없어요 라는 취지의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실제로 사이트 구성상 피해 연결물이 없으시다라고 한다면 삭제하셔도 무방하고요. 만약에 피해 연결물이 있을 것 같다라고 하시면은 이제 관계의 단절을 약관에 명시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피해 연결물과의 관계에 있어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는 내용을 명시하기 위해서 남겨두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 다음은 제23조입니다. 제23조는 이제 분쟁 해결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러한 분쟁 해결과 관련된 내용은 소비자 피해 보상의 처리, 재화 등에 대한 불만 처리 및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분쟁 처리에 관한 사항을 고지해야 된다는 전자상거래법상 규정을 반영한 내용입니다. 분쟁 조정 기관을 통한 분쟁 조정 절차를 진행하고자 하시는 경우에는 관련 내용을 반영하는 걸 고려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표준 약관에는 들어가 있지 않은데요. 통상적으로 꼭 포함되는 내용은 아니지만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특정 법원 관할로 한다는 내용이 추가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실제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얼마나 유의미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관련해서 이 약관은 뭐 대한민국 법에 따라서 해석된다라는 취지의 중거법 관련된 내용을 추가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간단히 참고만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앞에서는 표준 약관을 바탕으로 실질에 맞는 약관을 구성하는 걸 위주로 설명을 드렸어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무효가 될 수 있는 약관, 즉 위법인 약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이용약관의 경우에는 저희가 굉장히 팬시하게 생각을 해요. 또 저희가 왜냐하면 너무나 좀 친숙한 주제이기도 하고 자주 동의 버튼을 누르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 약관이 뭐 무효가 될 수 있다, 아니면 이제 약관법 적용을 받는 엄격한 규정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경우들도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용약관의 경우에는 약관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경우에는 불공정 약관에 해당해서 무효가 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소비자에 대해서 부당하게 불리하거나 소비자가 계약의 거래 형태 등 관련된 모든 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렵거나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계약에 따르는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내용, 그리고 점적으로 사업자에 대한 책임을 면책하는 면책 조항, 손해배상 의무 조항, 부당한 계약 해지 조항, 강제 채무 이행 조항, 소비자의 권익 제한 조항, 의사표시의 의제 조항, 대리인의 책임 가중 조항, 소재기의 금지 등에 관한 조항 같은 경우에는 불공정한 약관에 해당해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약관을 작성하심에 있어서 그냥 이거 우리 회사 유리하게 이렇게 사용하고 싶은데, 혹은 다른 회사 보니까 이런 규정의 내용이 있으니까 이렇게 써도 되지 않아? 라고 이렇게 너무 불공정하게 작성하시게 되면 실제 분쟁이 발생이 하는 경우에는 해당 약관이 무효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표준 약관과 다른 내용을 규정하시고자 하는 경우에는 현행법 위반에 해당하여 무효가 될 소지가 없는지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온라인 커머스와 이용 약관이라는 주제로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무래도 친숙하면서도
또 친숙하지만 낯선 분야다 보니까 제가 재미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었는지, 명쾌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드릴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조금 걱정이 되네요. 이용약관에 대해서 온라인 커머스의 이용약관이라는 주제로 강의는 지금 강의 내용은 본격적인 본 내용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는 이제 궁금하신 사항은 제가 Q&A로 남겨주시면은 말씀을 드릴 예정인데요. 우선 간략하게 그동안 올려주신 Q&A 내용 중 일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설명은 웹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를 위한 표준약관도 있나요? 라는 질문인데요. 네, 있습니다. 그 웹 애플리케이션별로 애플리케이션 표준약관도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 가시면 있고요. 다만 이제 웹 애플리케이션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사업이냐, 어떤 서비스냐에 따라서 사용하시기 좋은 표준약관이 다를 수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그 표준약관을 모아놓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를 살펴보시면서 우리 서비스는 이런 서비스니까 이 표준약관을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살펴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네, 이용약관에 개인정보 취급사항까지 다 넣어도 상관없을까요? 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인정보와 관련된 내용이 기본적으로 이용약관에 포함이 되는데요. 하지만 이용약관에만 포함하면 되는 것은 아니고 개인정보 보호, 개인정보 처리 방침, 다른 말로는 개인정보 취급 방침이라고도 하는데 이러한 별도의 처리 방침에 관련 내용을 포함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앞서서 제가 좀 너무 빠르게 지나가서 빠르게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또박또박 말씀을 못 드렸던 것 같은데 이외에도 만약에 위치 정보를 수집하시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위치 기반 서비스 이용약관을 별도로 마련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내용은 개인정보 보호 처리 방침, 다른 말로 개인정보 보호 취급 방침에도 포함을 하셔야 되고 별도의 수집 비용 동의, 제3자 제공이 있는 경우에 제3자 제공 동의 등의 절차를 거치셔야 되기 때문에 관련한 규정을 정비하시고 관련한 절차를 마련하심에 있어서는 관련 법령상 준수사항을 모두 이행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용약관 개정 전 사전 공지가 반드시 필요한가요? 그리고 오타 등 사소한 것들을 수정하게 되더라도 그때그때 공지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제1항, 제가 다시 한번 좀 화면을 크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이용약관을 개정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사전에 공지하도록, 사전에 공지하는 것이 권고사항인데요. 왜냐하면 이렇게 약관을 개정을 하시다 보면 아무래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분께서 일방적으로 약관을 개정하시는 경우들이 생기게 돼요. 그렇게 되면 소비자에게 불측의 손해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전 공지 없이 이용약관을 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정 자체가 무효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때문에 사전 공지는 반드시 하는 것이 좋고요. 오타 등 사소한 것들을 수정하게 되더라도 그때그때 공지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라고 말씀 주셨는데 사실 이 부분은 실무적으로는 좀 명확하지 않은 부분들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안전하게는 단순 오타를 수정하시는 경우에는 개정하지 않고 그대로 놔두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다만 오타 등 사소한 것이라고 말씀 주셨는데 가끔 하시다 보면은 오타의 범주를 볼 수 없는, 그래서 약관의 개정에 가까운 내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단어 하나만 바꿨을 뿐인데 해당 약관의 내용 자체가 달라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안 된다고 했는데 안을 빼고 된다 라고 한다면 아예 약관의 내용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개정사항에 해당하는지 안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검토를 좀 진행을 하시는 것이 회사 입장에서도 훨씬 안전하실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지금까지 간단히 지금까지 말씀 주신 질문에 대해서 총 3가지 정도 간단히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외에도 올려주시는 Q&A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번 강의 때 Q&A 세션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그래서 Q&A 세션 시간을 갖고 궁금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좀 더 시간을 갖고 천천히 다양하게 살펴보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굉장히 좀 지루할 수도 있는 강의였는데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지금 말씀드렸던 내용이 사실 이용약관이다라는 포괄적인 주제로 말씀드리다 보니까 제가 많은 부분을 다양하게 말씀드릴 수 있었는지 좀 고민이 되기도 해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법무법인이나 제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은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으니까 편히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좋은 오후 보내세요.